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이슈들을 기독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TS 뉴스 W 진행을 맡은 이혜훈입니다. 최근 발표된 인구 동향을 보면 대한민국 출생 지표에 뚜렷한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저출산 흐름이 완만하게나마 반전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혼인 건수 증가하고 분만 예정 지표도 모두 플러스 흐름을 보이면서 드디어 출생 회복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CTS 보도국의 김인혜 기자, 자세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김인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올해는 아기 울음소리가 좀 늘었다, 이런 기쁜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무려 15개월째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추세는 어떤가요? 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출생아 수가 19만 1,000명을 넘어서면서 18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출생아 수는 작년 7월부터 15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만 19만 1,000명이 태어나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2,00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9월 한 달만 놓고 봐도 출생아 수가 2만 2,000명을 넘어서 작년 같은 달보다 8% 넘게 증가했는데요. 2020년 9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또 우리나라 여성 1명이 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산되는 아이의 수, 합계 출산율은 9월에 0.85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늘었고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0.04명 증가했습니다. 여전히 1명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정말 반갑고 기쁜 소식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출생률이 이렇게 늘어나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팬데믹 이후 출산이 꾸준히 줄던 흐름이 있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반등하더니 올해 들어서 증가세가 더 뚜렷해진 모습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출산을 이끌고 있는 연령대가 30대 초반과 30대 중후반이라는 점입니다. 이 3분기 25세에서 29세 출산율은 오히려 0.1명 소폭 감소했지만 30세부터 34세와 35세부터 39세 출산율은 각각 2.4명, 5.3명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도 서서히 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출산율이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혼인도 지난해 이 4월부터 18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9월 혼인 건수가 18,000건을 넘어서 작년보다 3,000건 이상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폭과 증가율 모두 9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물론 지난해 9월에 추석이 있었고 올해 추석은 10월이다 보니까 이 신고일 수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조금 있는데요. 이런 왜곡을 없애기 위해서 3분기 누계로만 따져봤을 때 5만 8천 건이 넘었고 작년 같은 기간보다 6천 건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연령대가 혼인을 많이 하는지 봤더니 남녀 모두 30대 초반이었는데요. 이 연령층의 결혼이 늘면서 출산으로도 이어지는 흐름이 이번 통계에서 확인된 겁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려면 결혼도 출산도 해볼 만하다, 이런 인식이 좀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긍정적인 인식이 좀 생기고 있나요? 네, 이번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조사한 이 출산과 결혼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 결과를 보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1년 새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지면서 70%를 넘었습니다. 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증가했는데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이 긍정 인식이 같은 기간 6.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다만 인구 전체를 보면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더 많아서 인구 자연 감소는 무려 24분기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기 기준으로는 6년 넘게 자연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다만 감소폭은 이 출생 증가와 혼인 회복이 일부 반영돼서 작년보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 증가만으로는 이 출산율 추세가 바뀌었다 단정하기는 힘들다고는 하지만 출산, 혼인 지표가 모두 증가한 건 최근 몇 년에 비해 뚜렷한 변화가 생긴 거라 이 향후 흐름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온 정책들이 효과를 내는 것 아닌가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은 드네요. 결혼 출산 의향이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계속 늘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 이 반등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도 좀 지속이 되고 오히려 또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내년부터 달라지는 출산, 육아 관련 지원책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만 7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내년부터는 한 살 늘려 만 8세까지 지급합니다. 한 50만 명 정도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을 허용해 일부 지역에서는 월 최대 3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내년부터 매년 한 살씩 올려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태어나면 그 아이는 한 살씩 계속 늘려나가니까 계속 받을 수 있겠네요. 네, 많이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산율 반등의 핵심 조건을 꼽히는 게 이제 이거 말고도 일하고 가정을 어떻게 양립하냐, 가사 부담이나 육아 부담은 어떻게 하냐 이런 게 많잖아요. 내년부터 이 정책도 상당히 강화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내년부터 출산 전후에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 원으로 오릅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란 출산과 육아에 따른 가정의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 육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도 고용자 이 한 명당 월 3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또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게 돌봄 공백 해소죠.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요. 소득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 가정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특히 야간 긴급 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해서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출산을 망설이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육아의 책임이 엄마에게 있는 독박 육아 시대를 이제는 끝내고 사실 가정 안에서도 육아의 분담이 이루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가 함께 육아한다는 그런 개념이 좀 자리 잡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래를 살아갈 주역들이잖아요. 이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그리고 또 청년들, 부모가 될 청년들인데 청년들을 위한 지원 예산도 뭐 대폭 확대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눈에 띄는 건 만 19세에서 34세까지 근로소득 6천만 원 미만 청년이 들 수 있는 청년 미래 적금인데요. 납입 금액의 6%를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 월 납입 한도인 50만 원에 가입하면 나라에서 매달 3만 원씩을 더 넣어주고 중소기업에 이 새로 입사한 경우엔 6개월 동안 6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가입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50만 원씩 만기를 채우면 2,200만 원의 목돈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올해 출산율 반등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아이를 낳아도 괜찮은 사회라는 확신을 주는 그런 삶의 구조를 바꾸는 저출생 정책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김인혜 기자, 오늘 브리핑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윗포커스 시간입니다. 얼마 전 국가조찬기도회를 두고 찬반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나라와 민족의 평화, 경제, 안보 등 국가적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각계 인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온라인으로까지 열렸던 이 기도회가 최근에 열리지 않은 것, 이것은 50년 만에 처음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국가조찬기도회가 이슈로 떠올랐는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상임대표이시자 세계성시아운동본부 사무총장이신 김철영 목사님을 초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먼저 올해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리지 못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당초 11월 4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석한 가운데 열리기로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12.3 계엄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국가조창기도회를 준비하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 사무국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조금 연루가 됐던 거죠. 한두 분이?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조금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일에 연루되는 바람에 열리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국가조창 기도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조금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전두환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국보위라고 알려진 그 상임위원장 초청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 기도회가 연례 국가 조찬 기도회였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주장 옛날에도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런 주장들이 계속됐는데요. 사실은 그건 정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에 1980년 5월 1일에 서울의 봄이죠, 당시는. 그때 이제 약 1000여 명이 모여서 연례 국가조창기도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면서 한기원 목사님이란 분이 설교를 통해서 공평과 정의를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나 이제 1980년 8월 9일에 열린 조창기도회는 그것은 전두환 국가보위 상임위원장을 위한 조창기도회라고 이렇게 돼서 MBC와 KBS에서 생중계하고 녹화가 됐는데요. 23명의 당시의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보안사가 군목이 주도한 그런 기도회였지 연례 국가조창기도회는 무관한 것이었다. 이것이 이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당시의 언론에 제대로 잘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혼돈이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를 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연례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이던 전두환 씨를 초청해서 축복하고 기도한 적은 없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가조찬 기도회는 이제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진행자님께서도 국회의원 하시면서 열심히 국회조창기도회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1965년 2월 27일에 당시에 CCC의 설립자이신 김중건 목사님께서 김종필 공화당 의원, 박현숙 의원, 그다음에 신민당의 김영삼 의원, 그다음에 정일형 의원 목사님이셨는데요. 약 20여 명을과 함께 국회 조창기도회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모체가 돼가지고 우리도 미국처럼 국가 조창기도회를 열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김중원 목사님께서 1963년 4년에 미국의 상하원 국회 조창기도회도 참석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김중원 목사님의 CCC 비서실에 미국의 CCC 간사인 라이스 베커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들어와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연관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 조창기도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듬해인 1966년 3월 8일에 조선호텔에서 약 267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창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67년에는 열리지 못하고 68년부터는 정례화가 돼가지고 열리기 시작하는데 1975년에만 안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그동안 이제 국가 상황이 어떠냐, 어떤 정부가 집권하느냐 등등에 따라서 국가조창기도회가 영향을 받아왔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같이 국가조창기도회가 열리지 못한 상황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중요한 점은 나라를 위한 기독인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조창기도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어떤 과정을 좀 거쳐왔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말 국가조창기도회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온 그런 유일한 국가조창기도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보다는 9년 늦게 출발했지만 그러나 전 세계에서 2번째로 시작된 국가조창기도회이고요. IMF 상황이든 또는 뭐 군사정부 시절이든 또 민주화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정말 순수하게
초정파적으로 여야가 또 보수와 진보가 가릴 것 없이 참여해서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5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기도회에서의 어떤 그런 설교라든가 그런 내용 속에서 약간 논란의 소진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 본질, 그 역사성, 정체성 이것은 변함없이 지켜져 왔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오해하시는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수 대통령, 진보 대통령 모두가 국가조창기도에 참석을 했었고요. 특별히 국가조창기도의 공헌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국회조창기도의 동력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진행자시지만 현재는 국회에서 활동하실 때 국회조창기도가 국회가 굉장히 갈등하고 어려울 때 그럴 때마다 여야 기도 국회의원들이 힘을 얻어서 하나 돼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상생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본청 지하의 기도실에서 내려가셔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이 바로 국가조창기도회에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한마음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어떤 그런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국회조창기도회가 주체가 돼서 국가조창기도회를 진행해 온 것입니다. 네. 국가조창기도회는 이제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이다 보니 이 국가조창기도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폐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어떤 그 포럼에 참석해서 토론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만은 그분들의 이제 주장은 정교분리 위반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회조창기도회가 중심이 되고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는 그 국가조창기도회를 준비하는 사무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초대하든 각계 인사를 초대하는 중요한 그런 역할들은 국회조창기도회 회장 이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너무 친정부적이거나 어떤 그런 지도자적인 그런 쪽에 서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1년에 한 차례 열리는 국가조창기도를 통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국가의 지도자가 건강하고 또 바른 정신과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좋은 것이고 건강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조창기도회를 정치적인 어떤 시각으로 본다든가 또는 어떤 국가조창기도회에 참여해서 그런 그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과 연결이 돼서 뭔가 이권을 사적인 어떤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국가조창기도회 59년의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잘 계승해 가는 그런 쪽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교분리 위반이라고 하는 시각엔 좀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정치에 개입해서 정치를 좌지우지하면 정교분리 위반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종교가 정치를 위해서 기도할 뿐 개입하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국정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나 가능성도 없는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국가조창기도회가 이제 비판 여론이 조금 있으면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 어렵고 혼란한 시기에 나라를 위한 기도인들의 기도 이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인데 국한조창기도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더 정립을 해나가면 좋을지 좀 더 본질에 우리가 충실할 수 있을지 그런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국가조창기도회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또 아쉬웠던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국회조창기도회 그리고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 그 준비 사무국 쪽에서 잘 전달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요. 또 뭔가 새롭게 이제 출발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들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 트리 국회 점등식에서도 보듯이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여야 기독 의원들이 모여서 나라 민족과 국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탄의 불을 밝힌 듯이
그렇게 앞으로 이제 국가조창기도회가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국가 지도자들이 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기도와 애국의 본을 보이는 그런 기도회로 정말 진정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은 여겨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아마 개선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 소중한 기도회의 역사를 잘 계승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조창기도회에 대한 비판 잘 겸허히 경청하고 또 저희가 고칠 것은 고치고 올바른 개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조창기도회가 나가야 될 방향 어떤 방향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제 그 본질을 지켜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59년 역사에서 첫 출발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국민의 안정과 통합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목표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국가조창기도회는 이를 통해서 국민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김중근 목사님께서는 국가 기도회의 날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제정해서 온 국민이 그날만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 기도회의 날이 있습니다. 또 생명 존엄의 날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가치인 생명, 우리 한국 사회의 생명 존중의 문화 그리고 창조 질서 보존의 문화 그리고 나라를 생명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애국의 문화 이런 문화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그 불씨가 되는 그런 기도회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두는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리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만 잘 지키면 국가조창기도회도 본질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도는 누구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조창기도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참된 기도의 자리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CTS 뉴스 W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출생과 동성애, 이단, 이주민, 글로벌 이슈 등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할 진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